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인데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 시험에 뭐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뭐 한두 번씩 빠질 때도 있지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네. 근데 우리 시험은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잘 아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좀 힘들고 가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면 뭐 학원 나오기 싫고 막 이럴 때도 있죠. 네,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학원에 왔더니 가뜩이나 지금 집안에 애들도 애먹이고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학원에 나 앉아 있으니까 뭐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에 12번도 이 생각이 들죠. 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학원을 힘드시더라도 또 학원에 계속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게 한 5월달부터 한 7월달 사이쯤 되면 그런 또 시기가 또 와요. 여기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4개월, 5개월 이렇게 막 꾸준히 자꾸 하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다 보면 이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건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라고 뭐 특별히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를 잘 넘겨야 돼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네. 학원으로 이렇게 계속 발걸음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걸 보니까 조금 토요일 날도 특강하고 하니까 조금 또 제가 보는 자리가 좀 빈 것 같아서. 네. 또 토요일 날 또 수업 듣고 하면 피곤하거든. 그러면 또 월요일 날 수업 잘 안 하시고 이렇게 돼요. 네. 그럼 동영상을 보면 또 잘 되는, 동영상이 또 잘 안 봐져요. 4시간 동안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꼭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인데요. 자, 제가 읽어볼 텐데,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 밑에다가 그냥 의미를 하나 적는 게 좋아요. 포트폴리오 이론. 자, 분산 투자라는 거는요, 자산 구성수를 늘리는 거예요. 자산 구성수를 늘려. 그게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를 통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우리가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그 밑에 보면은 1, 2, 3번이 뭐 쭉 긴 얘기로 쭉 해놓고 있는데 결국은 저 얘기입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자, 무슨 위험을 줄인다고요? 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게 포트폴리오다. 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럼 이제 요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자, 요런 의문이 들죠. 그럼 분산 투자, 자산수를 늘리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개보다는 두 개. 자, 예를 들어 내가 이 주식에서 온 이론이에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삼성전자 말고 다른 걸 하나 더 샀어. 그럼 위험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줄어든다 이 말이야. 비체계적 위험 줄어들어. 주식을 하나 더 샀어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 어떻게 된다? 더 줄어든다. 무슨 말이냐? 자산수를 늘리기만 해도 위험은 줄어든다 이 뜻입니다. 자산수를 늘리기만 해도 위험은 줄어든다. 아시겠죠?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자산수만 늘리기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늘리기만 해도. 됐어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그럼 자산수를 무한히 늘려버렸어. 무한하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포트폴리오 효과가 뭡니까? 분산 투자, 자산 구성수를 늘려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다. 제가 예전에 필기는 다 해드렸어요. 1, 2월 달에. 필기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저거고요. 두 번째, 그럼 자산수를 늘리기만 해도 됩니까? 됩니다. 늘리기만 해도 돼요. 자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어요. 근데 무한히 늘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 제거도 가능하다. 하지만 체계적 위험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뜻이야. 뜻.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302페이지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효과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어떻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수를 늘리기만 해도 위험은 더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더 많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자산 수를 늘리기만 해도 위험이 줄어드는구나. 그러면 위험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어떤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A라는 주식을 갖고 있거든.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B라는 주식과 C라는 주식이 있어.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더라도 위험은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위험은 무조건 줄어들어요. 그런데 나는 가면 A하고 B를 이렇게 사야 될까? A하고 C를 사야 될까? 이거는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게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A, B를 살 때가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들까? A, C를 살 때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들까?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이걸 나타내 주는 게 상관계수예요. 뭐라고요? 상관계수. 상관계수 그렇게 생각하지 마. A와 B의 상관관계, 즉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 이 관계를 숫자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 부른다? 상관계수라고 부릅니다. 별거 없어.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관계를 수로 표현한 거야. 그럼 그 관계라는 게 보니까 방향이 있고 정도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상관계수란 두 자산이 있는데 두 자산 간 수익률의 변동 방향과 그 정도를 나타낸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면 좋지만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 상관계수는 두 자산이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거는 방향과 정도로 가지고 나타내더라.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게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플러스냐?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야. 방향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관계수일 때는요 마이너스가 좋다. 뭐가 좋다? 마이너스가 좋아. 자, 마이너스라는 거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야.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마이너스가 좋대. 분산 투자할 때는 마이너스가 좋다. 마이너스가 무슨 뜻인데요? 반대 방향. 자, 이 말이에요. 자, A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 A 주식의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랬더니 B 주식도 올라가. A가 올라가면 B도 항상 올라가. A가 떨어지면 B도 항상 떨어져. 그럼 이 둘의 수익률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상관계수가 플러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A의 수익률이 올라갈 때 C는 항상 떨어져. A가 내려갈 때 C는 올라가. 그럼 A와 C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상관계수가 그렇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분산 투자할 때는 A, B 분산 투자해라. A, C 분산 투자해라. A, C의 분산 투자할 때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든다. 그럼 여기서 A, B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든다고. A, B의 분산 투자하든 A, C의 분산 투자하든 줄어든다고. 줄어드는데 어떨 때 더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마이너스일 때 더 많이 줄어든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마이너스의 뜻이 뭔데요? 그래, 반대 방향. 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 우리 시험에서는 상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변동 방향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걸 유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분산 투자 시 두 자산 간 수익률 변동 방향이 상이한 자산일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더 크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2번 302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아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 또 한 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투자 자산들을 결합하여 투자하는 것이 위험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분산 투자 효과가 더 크다. 이 반대라는 게 마이너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방향 봤고요.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럼 이 정도는 뭘까요? 크다 작다거든. 상관계수가 크다 작다의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관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관계가 밀접하다. 상관계수가 작다는 거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클 때가 유리할까 작을 때가 유리할까? 작을 때가 유리하다. 분산 투자가 더 잘 된다. 분산 투자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 작을수록 유리, 반대 작을수록 유리. 아시겠죠? 반대 작을수록 유리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상관계수는. 그럼 가장 작은 값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값이요? 1이에요. 그러면 아까 상관계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장 작은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위험이 제일 많이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작을수록 유리하니까. 그럼 클수록 불리하니까 1일 때 위험이 가장 적게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교재 4번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갖는다. 기억에 상관계수가 양 플러스일 때는 변동 방향이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위험 분산 효과가 크다 작다? 적다. 자, 상관계수가 음이래요. 음이라는 거는 수익률 변동 방향이 서로 반대, 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위험 분산 효과가 어떻다? 크다. 여기 아까 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자, 이제 D급부터는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관계수가 1이래요. 1. 가장 큰 값이죠.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작다? 가장 작은 거야. 얘가 가장 작아.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수익률 변동 방향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10% 올라가면 얘도 딱 10% 올라가. 이게 1이야. 1. 무슨 말 알겠어요? 얘가 10% 떨어지면 똑같이 10% 떨어져. 이런 경우에는 분산 투자 해봤자 위험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상관계수가 1이면 줄딱치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 그 말은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다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가장 작은 값이죠.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크단 말입니다. 그 줄 칠게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딱 줄 치고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듭니다. 체계적 위험은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험에 보면 결국 이 말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1인 경우를 제외하면 포트폴리오 효과는 있다. 그럼 상관계수가 0이면 포트폴리오 효과 있을까요? 있어요. 1만 아니면 된다고요. 상관계수가 0일 때도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렇게 다 해요. 포트폴리오 다 했어.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면 첫 번째 뜻 분산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위험은 더 많이 줄어든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가 좋다. 상관계수가 작은 게 좋다. 가장 큰 값이 1이고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인데 가장 큰 값인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크다. 어느 정도 큰데요? 비체계적 위험의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났네. 그죠? 이거. 다른 거 아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또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도 그래요. 자, 이 평균이라는 거는 수익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까 기대 수익률 갈 때 가중 평균한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보통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고 수익. 분산이라는 건 뭡니까? 위험이죠. 위험이에요.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거는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첫 번째 뜻을 알아야 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위험과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의미 교재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 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란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상관관계에 따라 투자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뭐와 뭐를 이용하겠다?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험과 수익을 가지고 투자안을 결정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1번 보겠습니다. 자, 줄쳐야 돼요, 이때. 위험이 동일한 경우, 딱 줄치고요. 위험이 동일한 경우. 그때는 가장 큰 기대 수익률을 갖는 투자안, 요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위험이 같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거를 선택해라. 그 밑에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줄치세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그때는 뭘 선택해야 된다? 위험이 가장 작은 위험을 갖는 투자안, 이걸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첫 번째 의미. 위험이 똑같다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해라.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그래요.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의문이 나오죠, 이제. 그럼 위험과 수익이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 위험과 수익이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가. 자,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자,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우리가 위험은 분산이라고 그랬죠. 보통 표준 편차를 많이 써요. 만약에 분산이 4%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는요 2%예요. 이 분산을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루트 4가 2죠.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걔가 걔야. 사실은. 자, A의 기대 수익률이 6%입니다. 6%. A의 표준 편차가 4%라 그래 볼게요. 4%. 자, B의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4%. B의 표준 편차는 5%라 그래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수익률도 같은 게 하나도 없고 표준 편차도 같은 게 없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거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요렇게 다른 데가 다, 이제,
자, 평균분산 지배원리. 다시 평균분산 지배원리.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거. 그죠? 그거는 알았고. 이게 다 다르죠? 자, 봐보세요. 이 다를 때는요. 자, B가 A보다 위험이 어때요? 크잖아. 위험이 B가 더 크죠? 근데 수익은 어때요? 작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A는 B보다 위험은 작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A 선택해야지. 뭐 저 고민하고 그래. 이것도 평균분산 지배원리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B의 표준 편차가 이제 6%야. B의 기대 수익률이 8%예요. 자, 요 경우에는 보세요. 이제 B는 A보다 위험도 크지만 수익도 크죠? 반대로 A는 B보다 위험도 작으면서 수익도 작잖아요. 이때는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두 투자안이 있을 때 한 투자안이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죠? 이때는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쓸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03페이지 보세요. 거기 2번에 평균분산법과 한계 보이세요? 네, 그거 별표입니다. 자, 줄 칠게요. 시험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대안 A가, 대안이라는 건 투자한이라는 뜻이죠. 대안 A가 대안 B보다 기대치,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큰 경우 줄 딱 치세요. A가 B보다, 즉 투자한 하나가 다른 투자한보다 뭐도 크고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다. 이걸 딱 기억해놔야 돼. 이 말이 딱 나오면 평균분산 지배원리 쓸 수 없다. 평균분산 지배원리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평균분산 결정법을 쓸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평균분산법의 한계 또는 평균분산법의 오류 이렇게 부릅니다. 한계 또는 오류 이렇게 불러요. 알아두세요. 어떻게 표현한다고? 투자한 A가 투자한 B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클 때 그때만 안 된단 말이야. 그때만. 그럼 이 말은 결국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투자한 A가 투자한 B보다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고 이게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둘 다 크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평균분산법을 쓸 수 있다 없다?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기억을 놔야 돼. 시험장 가면. 조금 전에 수익이 크면 위험이 작은 거 선택, 위험이 같으면 수익,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 알지. 그런 건 안 틀린단 말이야.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떤 게 틀리느냐? 두 투자안이 있는데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고 이게 뭔데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야. 그런 말로 평균분산 지배원리를 쓸 수 없구나. 이게 딱 판단해서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변이계수를 씁니다. 변이계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요. 그렇죠. 평균분산 결정법을 쓸 수 없을 때, 평균분산 결정법의 한계,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변이계수를 써라. 변이계수는 위험분의 수익입니까? 수익분의 위험입니까? 그렇죠.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거든요. 수익분의 위험입니다.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아요. 또 평균분산 한계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시험에 출제자가 작심하고 어렵게 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막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위험 한 단위당 수익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식으로 나타내면 수익분의 위험일까요? 위험분의 수익일까요? 자, 당 앞에 게 항상 분모예요. 뭐뭐에 대한 뭐뭐 당 앞에 게 분모거든. 그럼 이 말은 위험분의 수익이 됩니다. 이거는 위험분의 수익. 변이계수는 아니에요. 변이계수는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작을수록 유리할까? 클수록 유리할까? 그렇죠.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 시험에 만약에 그냥 변이계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작을수록 유리야. 작을수록 유리인데 만약에 읽어보니까 위험 한 단위당 수익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수익, 위험분의 수익이라는 뜻이구나. 그럼 이거는 클수록 좋겠죠? 맞습니까? 어려우면 통과다. 어려우면 통과인데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교재에 어디에 나오냐면 2번이에요. 303페이지에 평균 분산법과 한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위험 한 단위당 수익률이라 돼 있죠? 위험 한 단위당 수익이라는 건 위험분의 수익이잖아. 변이계수는 아니야. 이건 변이계수는 아닙니다. 변이계수 역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클수록 유리하다. 클수록 유리하죠. 클수록 유리하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된다가 4번이네요. 자, 그래서 평균분산 지배원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투자자가 시장에 여러 자산들이 있을 때 그 각 자산마다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는 건데, 기대 수익률이 똑같은 것 중에서는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거 선택해라. 표준 편차가 똑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거를 선택해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표준 편차라는 게 위험입니다. 표준 편차가 위험이에요. 그럼 여기 위험이 0이고, 위험이 1%, 위험이 2%, 위험이 3%, 위험이 4%, 뭐 이렇게 쭉 숫자가 부여될 수 있겠죠? 맞아요? 쭉 위험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할수록. 자, 이게 요 위에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있어요. 모든 자산들. 자, A라는 자산을 보니까 A라는 자산은 위험이 1%일 때 기대 수익률이 3%야. 그러면 3%하고 1%를 연결한 여기가 A라는 자산이 있어요. 위험 1%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다? 3%. 근데 위험이 1%일 때 A 말고 다른 자산들도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B도 있고 C도 있어. 그럼 A, B, C는 위험이 어때? 위험이 똑같아요. 위험이 똑같아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다르죠? B의 기대 수익률은 4%, C의 기대 수익률은 5%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왜요? 이게 무슨 원리야?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렇지.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제일 큰 걸 선택해라. 그럼 결국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A, B는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여기 변합니다. C는 B를 지배한다. C는 A를 지배한다.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럼 A, B는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또 위험 2%짜리 자산들이 있겠죠? 여기도 막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 그럼 요걸 선택해야 되겠네. 그럼 밑에 거 선택하면 돼, 안 돼? 얘 선택하면 안 돼, 얘들은. 선택하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험 3%일 때도 자산들이 쭉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요 밑에도 많이 있었지만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럼 이걸 쭉 연결한 선이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이 빨간색 선은 전부 다 뭐 어떤 것들이냐?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들을 다 연결한 거죠.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요 위에는 자산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걔를 선택했겠지. 맞아요? 요 밑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다 집에 간 애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 투자한들. 됐어요? 자, 다시 효율적 전선이 뭐냐?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투자안을 연결한 선이다.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주는 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거든. 그러니까 효율적 전선 어디서 나왔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시험에서는 당연히 효율적 프론티어가 뭡니까? 물어보죠. 물어봅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줄쳐 볼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포트폴리오 또는 선택된 자산이라고 해도 돼요. 이걸 우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동그라미 2번에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전선이라 한다. 자, 효율적 전선 줄칩니다. 효율적 전선 줄쳤어요? 그 동그라미 1번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네모하고요. 그래서 우리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나왔어요. 그럼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줄쳐야 돼, 이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는 투자안을 연결한 선. 딱 줄치고 별표.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효율적 전선은 지금 이렇게 우상향의 모양을 띠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우상향이냐? 자, 내가 지금은 요 C라는 걸 투자를 했는데 이 C는 수익이 너무 낮아. 난 그래서 수익을 더 많이 원해. 수익을 더 얻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요거 위에 있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요 위에 있는 게 있도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줄칩니다. 요것도.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줄 딱 치고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딱 줄을 쳐놓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 이제 그림을 좀 더 내가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효율적 전선이 이러한 형태가 났어요. 이제 이러한 형태의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럼 요 위에 A라는 투자안 또는 A라는 포트폴리오, B라는 투자안, C라는 투자안, D라는 투자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A, B, C, D는 전부 다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주는 투자안들이죠. 다 좋은 애들이에요. 다 좋은 애들. 그럼 투자자는 A, B, C, D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다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A는 B보다 우월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C는 B보다 더 합리적이다, 우월하다. 그런 말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이 네 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안 돼. 얘는 우열 못 가려. 우열을 못 가려요. 아까 B가 A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죠? 우열을 못 가려요. 우열을 못 가리잖아.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니까. 아까 그런 경우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쓸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그럼 A, B, C, D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위험에. 그럼 여기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 이 C 투자안 밑에 원래는 집에 간 투자안들이 많이 있죠. 요 밑에 보니까 Z도 있고 K도 있고 M도 있어. 그럼 얘들은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K, Z, M은 전부 다 C보다 못한 애들이죠. 그래서 C는 K를 지배하고 Z를 지배하고 M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 L, O, P 이런 투자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L, O, P는 C하고 수익은 어때요? 똑같지만
C가 위험이 제일 작죠? 동일한 수익일 때 C가 위험이 가장 작잖아요. 그러니까 C는 여기 있는 LOP보다도 좋죠? 얘는 LOP를 지배해요. 맞아요? 자, 질문해 볼게요. 자, 여기에 알파벳 뭐 하나 해볼까? 뭐 안 한 거 뭐 있나? 갑자기 H라는 투자한테 해볼게요. H. 그러면 H하고 C하고는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C? 자, C는 H보다 수익도 작지만 위험도 작죠? H하고 C는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H하고 C는 우열을 못 가립니다. 그러면 H를 지배하는 애는 누굴까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얘라든지 요 위에 있는 얘가 얘를 지배하지 얘는 얘를 지배 못해요. 헷갈린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C가 있죠? 그럼 손을 쭉 꺼. 옆으로 쫙 꺼.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얘가 지배. 자, 여기 있는 거 하나 해볼까? 여기 이거 알파벳 뭐 하는 Q. 좋아. 알파벳에 강하네. 자, Q하고 C를 비교해보면요, C는 Q보다 위험도 작으면서 수익도 크지. 아까 첫 번째 경우 있었잖아. C가 얘를 지배한다니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 있죠? 요 안에 요 빨간색도 포함되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C의 지배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의 지배 영역. 이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없지만 평균 분산 지배율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야. 우리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 있을 뿐이야. 자,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출제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물어본다면, 자, 여기 K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는 여기 이거나 딱 적어놔. 여기다가 Z. K는 Z를 지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Z 지배 못해요. 아시겠어요? K가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은 요 안에 있는 것들이야.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사실은. 그럼 이들은 지배 원리가 적용이 안 돼. 그럼 Z를 지배하는 애는 얘든지 옆에 있는 얘든지 얘들이 지배하는 거지 얘는 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C 지배형인데. 자, 됐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러면 투자자들은 요 위에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선택할래? 그거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305페이지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양가로 보면 무차별 곡선 보이세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볼까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데, 이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네네, 그렇죠. 무차별 곡선도 여기가 기대 수익률, 여기가 표준 편차예요. 이 무차별 곡선은요, C라는 쪽으로 엉덩이를 내밉니다. C라는 쪽으로 엉덩이를 내밀어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 일반적으로 위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위험을 싫어하는 거를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위험 혐오형으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위험을 싫어해.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 싫어하는 쪽으로 엉덩이를 내밀어. 이걸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인 이유가 뭐예요? 투자자를 위험 혐오형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계속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데,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형태를 갖는 것은 무슨 뜻이다?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의미예요. 됐어요? 자,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때 위험을 싫어하는 경우가 더 클수록, 즉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이라는 것은 위험을 더 싫어할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이런 뜻이거든요. 더 뭐라고 돼 있어요? 가파르다. 제가 그래서 아까 위험을 싫어할수록 가파르다. 위험을 싫어할수록 가파르다. 가파르다. 그러면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마다 같습니까? 모양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위험을 싫어할수록 가파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요, 이 무차별 곡선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만족이 커져요. 만족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자, 그러면요, 여기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도 기대 수익률이고 표준 편차고 여기도 축이 똑같으니까 여기에다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이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여러 자산들이 걸쳐지지. 여기 자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선택하면 돼, 안 돼? 이 밑에 것들은 선택하면 안 돼. 그죠? 그럼 이 사람도 만족을 기를 움직입니다. 또 움직이다가 이 효율적 전선과 어떤 점? 그렇지, 접하는 점. 접하는 점. 이 접하는 점이 이 투자자의 최적 투자점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305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3번.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어떤 점? 접하는 점. 접하는 점. 접하는 점. 만나는 점 그러면 안 돼요. 접하는 점. 접하는 점. 접하는 점.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왼쪽에 그림만 봐보세요. 그림. 그림 보니까 효율적 전선이 쫙 파란색이 나와 있고 거기 무차별 곡선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갑의 무차별 곡선이 있고 을의 무차별 곡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 이때 갑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 X 아닙니까? 그리고 을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 Y죠. 이때 X는 Y보다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죠. 하지만 Y점은 위험도 크지만 수익도 크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X가 좀 더 보수적이다. 그래서 갑은 을보다 더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원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 투자자예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나 공격적 투자자나 둘 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공격적 투자자라고 해서 위험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보수적 투자자도 위험 싫어하고요. 공격적 투자자도 위험 싫어해요. 근데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 위험을 좀 더 싫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원점에 가까울수록 보수적 투자자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 그렇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앞 페이지에 제가 아까 302페이지예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 설명드렸어요. 302페이지에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할 거, 추가적으로 약간 조심할 거. 302페이지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효과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밑에 당구장 마크 있습니까? 네, 그거 하나 별표를 하시든지 뭐 동그라미나 체크를 하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줄칩니다.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줄쳤어요? 그 다음 분산 투자가 가능 줄치세요. 분산 투자 가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줄치세요. 그리고 있다 동그라미. 분산 투자 가능 동그라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시험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 분산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게 못 움직이는 거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포트폴리오 안 되겠네. 안 된다. X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부동산, 분산 투자 가능이야, 그냥. 부동산, 포트폴리오 가능.
쉽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X입니다. 가능하다, 쉽다. 가능하다, 쉽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역별로, 유형별로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내가 돈이 한 20억 있어. 그러면 주택, 상가, 공장 이런 식으로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가능하죠? 울산에 하나, 저 거제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네, 좋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305페이지. 자, 거기 보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라고 나와 있죠.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이론들은 전부 주식에서 왔어요. 주식에서. 그럼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안으로서의 차이점이 있죠. 자, 우리가 대표적인 투자안이 주식, 부동산, 예금이 있거든. 은행의 예금. 우리가 투자안을 볼 때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성, 안전한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으로 바꾸기가 용이한가?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있단 말입니다. 자, 주식은 수익성 면에서는 괜찮아요. 안전성이 안 좋아. 황금성 어때요? 괜찮아요. 바로 현금하기 쉽죠. 부동산은요? 수익성은 괜찮다고 봅니다. 안전하죠? 하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자, 예금 수익성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안전하죠? 황금성 바로 현금 찾을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주식, 부동산, 예금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할 때 보통 3분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재산 3분법이라 나와 있죠? 이렇게 나눠서 투자한다 이 말인데, 자, 이게 재산 3분법을 내가 돈이 30억이 있는데 주식에 10억, 부동산에 10억, 예금에 10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3분법이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재산 3분법이란 똑같은 금액으로 3등분해서 투자하는 것을 얘기한다. OX. X 그거 아니야.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 투자하는 게 아니야.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투자해라. 이게 재산 3분법이 아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두 개를 보니까 주식도 포트폴리오가 가능하고 부동산도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단기 모형인 거야.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단기고, 부동산은요, 처분이 금방금방 안 돼. 맞습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주식을 응용해가지고, 주식의 돈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거를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금방금방 현금화가 안 되죠. 장기 모형이야. 장기 모형. 그리고 계량화가 잘 안 돼. 숫자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교재 보시면요, 1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 불안전 시장이므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량화하기가 곤란해요. 우리 주식은 기대 수익률인 걸 그때그때 구하는 게 쉬워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잘 안 돼. 계량화하기 힘들어.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세요. 포트폴리오 모형은 단기 모형이지만 부동산은 무슨 모형이다? 장기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원래 주식에서 온 이론인데 이걸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계점은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식은 분산 투자가 더 쉽죠?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여러 개 살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 작은 돈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쪼개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곧 하나의 단점이 되겠네요. 부동산은 분할이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됐습니까? 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까지 다 봤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 화폐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